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 신규 확진자 191명입니다. 지난 9월 이후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70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차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 우려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최근 교양성을 보면 연 며칠 동안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을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네.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러니까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191명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어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점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고요. 앞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의 경향성을 좀 봐야지만 현재의 상황이 3차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월과 연장선상에서 지난 2월과 3월에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 지난 8월 달에는 광복절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2월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태 때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험도 없고 대응책도 마련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수치상으로는 당시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일단은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8월 초에 사랑제일교회 비롯해가지고 서울 도심 집회 관련했을 때하고는 초기 양상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도 동일 집단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 다만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때에는 좀 다양성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인이나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이나 광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 더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연장선상에서 그 8월 초에 광복절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그 사태 때와 초기 양상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진자 증가 추이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향성이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증가 추이라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8월 초에 2차 대유행 때하고 약간 경향성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20, 30대 확진자 수가 지난 9월보다 10%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확산되는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새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스템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1단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방역 조치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역 조치가 완화된 측면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그 할로윈데이 여파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 지금 실제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지나가야 되는데 네. 현재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서 감기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진단 검사에 대한 어떤 그 속도라든가 이런 방역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전개되지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실하지 않은 검사자 수도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감기 환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감기의 증상하고 코로나19의 일부 증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 PCR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검사 중인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임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검사를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 자체가 이제 감기 증상하고도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진단검사 선별진료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위, 지금 조금 전에도 그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추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이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단계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은 겨울이라기보다는 가을 시즌인데 네. 이제 겨울이 도래하게 되면 일단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추운 온도에 굉장히 활성을 띠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든 감기든 독감이든 간에 다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날씨에도 활성을 더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한겨울에는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해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어제 확진자 수가 NHK 보도 기준으로 어제 하루 1,661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세 번째 대유행이라고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대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초에 1000명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100명 단위로 크게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1000명 단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 번째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북반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 시즌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반대로 얘기하면 왜 여름 시절에는 왜 활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물론 바이러스의 활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감소율이 크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겨울이 돼서 활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 큰 상승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더 환자가 폭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영국 같은 경우에 좀 꽤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를 보면은 코로나19 사망자 미국에서는 24만 명, 영국에서는 유럽 최초로 5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확산이 북반구 쪽에서 계속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서 감염력이 증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감염력이 보통은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사람 대 사람 감염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감염력은 점차 증가를 하지만 병원성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띠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병원성이 감소되는 측면까지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감염력은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진행됐다. 근데 병원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자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증 환자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감염력도 증가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병원성 때문에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 요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긴 했는데 선제적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처럼 좀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에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음 주 초반 정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라도 격상을 시켜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인 3차 대유행 조짐이 확산되는 만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내용을 듣고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특정 기업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개발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선입금 850억을 납부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내년 하반기쯤에는 국민의 20% 정도가 접종이 가능할까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연내에 확보 방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백신 자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조건을 맞춘다는 얘기고요.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년,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빠른 시점, 일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2분기나 아니면 여름쯤에는 고위험군 위주로 해갖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60%가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내년 말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권준우 부본부장의 발언 중에서 선입금을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백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를 보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백스 퍼실리티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선입금을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적절하게 현재 개발 중인 것들이 상용화가 안 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선입금 한에 대한 어떤 투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재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놓고 실제로 물량을 확보를 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선입금 자체가 포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지금 한 개의 제약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선입금을 지급한 일부의 제약사에 대해서는 구매를 안 할 경우에는 실제로 선입금을 계약 파기 조건으로 해서 선입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선입금이라는 건 결국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보다 많은 제약사와 계약을 맺겠다. 그래서 일단 급한 물량이라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투자 개념으로 먼저 입금을 해놓고요. 향후에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그걸 구매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그 제약사에서 성공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선입금은 의미 없는 투자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입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백신 상용화까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백신 상용화가 되면서 국민들께 접종이 들어갈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처럼 방역 시스템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신이 이제 상용화돼서 저희가 구매를 한 다음에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한동안 수개월 동안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 자체가 물론 최근에 화이자에서 90% 방어율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 보고 결과고요. 실제로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90%를 방어율을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항체 지속 기간 자체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체내에 있는 항체가 과연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또 하나 있고요. 더군다나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접종을 맞은 사람 체내에서는 완벽하게 바이러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 후에 증상 완화는 할 수 있지만 체내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백신 그 자체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임상 증상을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임상 증상을 완화하게 되면 치사율이 크게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역 시스템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백신을 맞으면 더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기대는 아마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